엄마, 그 집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은경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인사도 아니었고 안부도 아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저녁, 정순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던 자식들이 약속도 없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니 처음엔 반갑기만 했습니다. 웬일이냐 둘 다. 미리 전화라도 하지.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뒤따라 들어온 민수는 대답 한마디 없이 손에 든 리모컨을 빼앗듯 가져가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순간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은경이 소파에 앉지도 않은 채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또 가습을 켜놓고 깜빡했다면서요? 내가?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옆집 아주머니가 전화했어요. 부엌에서 냄새난다고 깜짝 놀라서 뛰어왔다고요.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난 그런 적 없어. 그 말에 은경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순자가 다가가 보니 병원 안내서와 함께 요양시설을 소개하는 화려한 팸플릿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할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위험하다니? 내가 어디가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냐? 가습을 깜빡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걱정한대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을 더듬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짚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경이 팸플릿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부드러운 척, 그러나 묘하게 단호한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기만 해요. 시설도 좋고 친구분들도 많대요. 순자는 자식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인 듯 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절에도 발걸음이 뜸하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반갑기보다는 도리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왜들 이러는 거냐 둘 다. 순자가 조심스레 묻자 민수와 은경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사이로 창밖의 빗소리만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뒤 홀로 남은 거실에서 순자는 팸플릿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표지 옆에 작게 적힌 입소 비용,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낯선 서류 한 장. 서류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관리위임 동의서. 순자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키워온 자식들이 들고 온 종이 한 장이 어쩐지 자신을 향한 칼끝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순자를 차에 태워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분위기는 마치 미리 짜놓은 듯 너무도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순자는 망설임 없이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6월 18일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것도 모를까봐 그러세요. 순자의 대답에 의사는 빙긋 웃으며 검사지를 작성했고 결과는 분명하게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든 민수의 표정은 기쁨이 아니라 묘하게 일그러진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지만 그 안도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던 순자는 안방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사할 때만 멀쩡한 척하는 거야. 의사들도 그런 건 잘 못 잡아내. 은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아. 평소엔 가스불도 깜빡하고 통장 비밀번호도 헷갈리잖아. 민수가 맞장구 치며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더 낮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조치 안 하면 나중에 집도 못 건드리게 돼. 명의는 지금 움직여야 바꿀 수 있어.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나간 적도 통장, 비밀번호를 헷갈린 적도 단 한 번 없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차갑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다 정상인 줄 알아. 은경이 작게 비웃듯 덧붙인 그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 깊은 곳에 날카롭게 박혀들었습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고 이불을 덮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웃으며 밥상을 차렸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결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엄마, 그 도장 어디 있어요? 일주일 뒤 은경이 거실에 들어서며 다짜고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밥을 차리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장이라니, 갑자기 무슨 도장? 통장이랑 도장 다 주세요. 이제부터 엄마 돈 관리는 우리가 할게요. 순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내가 왜 그걸 너희한테 줘야 하니? 엄마가 혼자 관리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사고는 무슨 사고? 난 멀쩡하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안방에서 민수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이미 순자의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엄마, 이거 우리가 가져갈게요. 내 허락도 없이 방을 뒤졌단 말이냐? 순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식탁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엄마 상태가 지금 정상인 줄 알아요? 거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은경도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위해서? 부모 통장을 몰래 뒤져서 가져가는 게 그게 위해서 하는 짓이냐? 순자가 손을 뻗어 통장을 도로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통장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이러는 것도 다 증상이에요. 순자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이 자신이 화를 내는 것조차 병의 증상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더 이상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순자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주고받았고 곧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한번 보자. 그 밤 순자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일부러 같은 질문을 2번씩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며칠이라고 했지? 조금 전에 분명히 들었던 대답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물었습니다. 안경은 냉장고 안에 슬쩍 넣어두었고 리모컨은 멀쩡히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온 집안을 헤매며 찾는 척했습니다. 처음엔 민수와 은경도 그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태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네. 거실에서 들려온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이 정도면 집 명의만 바꾸면 끝이겠다. 은경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에 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자식들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만 하면 돼요. 민수가 서류를 식탁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데? 좋은 시설이에요.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식사도 잘 나온대요. 순자는 일부러 손을 가늘게 떨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떨리는 손이었지만 종이를 읽어 내려가는 두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첫 장에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순자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위임 및 처분 동의서. 순자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한번 생각해보마. 민수와 은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미소 뒤에 숨겨진 눈빛이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순자는 자식들 앞에서 한층 더 능숙하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식사 때마다 숟가락을 어디 두었는지 몰라 한참을 헤매는 척했고 손님이 다녀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며 자식들의 의심을 한치도 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자식들에게 동네 마트에 다녀온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마트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성호의 가게였습니다. 성호 씨,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님, 안색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박성호는 순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순자는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몰래 녹음해 두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집 팔면 최소 12억은 나올 거야. 엄마는 요양원 보내면 끝나. 녹음기 너머로 흘러나온 민수의 목소리에 박성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민수 목소리예요. 그래. 은경이도 같이 있었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습을 핑계로 시작된 병원행, 통장과 도장을 빼앗긴 일, 그리고 요양원 동의서 뒤에 숨겨져 있던 재산 위임 서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박성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윤태식이라고 이런 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인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기겠지. 박성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신뢰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윤 변호사, 나야.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자식들한테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셨어. 도와줄 수 있겠나? 전화를 끄는 박성호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신대요. 누님, 이제부터는 혼자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랜만에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위기 속에서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서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사무쳤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윤태식 변호사를 찾아가 그동안의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윤태식은 서류와 녹음 파일을 꼼꼼히 검토한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 위임 동의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으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머님이 끝까지 연기를 이어가시면서 자녀분들이 결정적인 발언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순자는 그 길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변함없이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민수와 은경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더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는 모습을 볼 때마다 두 사람은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자가 일찍 잠든 척 누워있을 때 거실에서 다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유언장도 새로 쓰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깔끔하지. 변호사 통해서 미리 준비해놓자. 민수의 말에 은경이 맞장구를 쳤고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듯한 여유로움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른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끄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동안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 혹시나 자식들이 마음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마저 그날 밤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순자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순자는 오랜만에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 추석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라도 하자. 순자의 연락을 받은 민수와 은경은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손에 넣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며 한껏 여유로운 표정으로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은경이 평소보다 한층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고 민수 역시 흡족한 미소를 띤 채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가 또 오기로 했어요? 은경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 사이 거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든 채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윤태식입니다. 오늘은 정순자님의 요청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윤태식은 서류 가방을 열어 노트북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고 곧이어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윤태식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팔면 최소 12억은 나올 거야. 엄마는 요양원 보내면 끝나.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민수에게로 쏠렸습니다. 검사할 때만 멀쩡한 척하는 거야. 의사들도 그런 건 잘 못 잡아내. 이어서 은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은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제 유언장도 새로 쓰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깔끔하지. 마지막으로 흘러나온 대화가 끝나자 거실에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 찼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엄마, 이거 다 오해예요. 저희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 줄곧 침묵하던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해라고? 순자의 한마디에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치매였던 적이 없다.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은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윤태식이 건네준 마지막 서류를 손에 들었습니다. 오늘부로 내 모든 재산을 노인복지재단과 무료급식센터에 기부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민수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은경 역시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천천히 손을 거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진심이 필요했던 거였는데 너희는 끝까지 그걸 보여주지 않았구나. 거실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남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복지센터를 찾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누며 잃었던 웃음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센터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던 순자는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재산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잠시 말을 멈춘 순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잃고 나면 다시 얻기 어려운 법이더구나. 창문 너머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 속에서 정순자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